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현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클라우드 브릭에서 백엔드 개발자로 현재 재직 중에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고와 파이썬의 이점을 둘 다 누릴 수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관련해서 이제 사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목차는 이제 제가 고랑 파이썬을 같이 쓴 이유가 있겠죠. 네, 그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키텍처 어떻게 구성했는지 말씀드리고, 이제 구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이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 저는 두 개를 사용했을까요? 일단, 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뭐 객관적으로 다른 언어들이랑 비교를 해서 뭐 고가 월등히 뛰어나다 해서 쓴 건 아니고, 이제 예전부터 고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게 이제 API 서버를 하나 개발을 했는데, 특히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고가 되게 강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심 없이 고로 이제 RESTful API 서버를 만들었는데, 써보니까 이제 가볍고 굉장히 빠르다는 그런 걸 이제 체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거는 사실 요구사항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써본 후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상세하게 다른 언어랑 어떤 게 좀 차별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까봐 밑에 링크를 좀 남겨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글들 보시면 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실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혹시 이제 API 서버 혹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하실 일 있으면 이제 고 쓰시는 거 되게 강추드립니다. 의심 없이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성능 되게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인데, 제가 파이썬 사용한 이유는 사실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쓰기 위해서예요. 판다스 라이브러리는 이제 쉽게 말하면 데이터를 분석하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SQL에서 지원하는 거의 모든 기능을 다 지원하고 플러스 더 간편한 기능들도 많이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걸 쓴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저희는 이제 DB 서버 부하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왜냐면 하나의 서비스에서 하나의 DB를 쓰면 좋은데, 저희 지금 서비스 특성상 하나의 DB 서버가 있고 여러 서비스에서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DB 서버의 부하를 좀 적게 주는 방향으로 설계를 할 필요가 있었고, 그러려면은 DB 서버에서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서버에서 연산을 해야겠죠.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쿼리를 세우지 않았고, 두 번째로 이제 복잡한 데이터 연산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판다스 사용해보시면 아시겠지만 SQL에 비해서 성능 절대로 딸리지 않아요. 이제 제가 밑에 표를 넣어드렸는데, 이 표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링크 드린 SQL vs 판다스라는 글에서 이제 갖고 온 표고요. 글 중간에 보시면 이 사람이 이제 SQL문 3개랑 판다스 성능을 비교한 그 결과 표예요. 보시면 속도 전혀 딸리지 않고요. 저도 실제로 써보니까 SQL 못지않게 정말 빠르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속도도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 SQL이 아니라 파이썬 코드로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개발 생산성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이제 DB 서버에 SQL로 다 만들지 말고 판다스로 따로 빼가지고 데이터 연산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맨 아래 이제 써져 있는 게 쿼리 튜닝 플러스 DB 설정 튜닝. 네, 평소 익숙하시고 자신 있으시면 이제 이걸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두 개의 시간을 쓰기가 좀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설정 그리고 판다스로 유연한 데이터 처리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판다스로 처리한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 맨 위에 있는 이 표가 저희 클라우드 브릭에서 취급하는 로우 데이터 중에 일부인데 가져왔어요. 좀 해석을 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웹방화벽 서비스를 하거든요. 이제 웹방화벽 서비스라 하면 저희가 이제 고객의 웹사이트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블랙 IP라고 돼 있죠. 이제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고객 도메인을 공격한 IP에 대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로우를 해석을 해드리면, 요 블랙 IP가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도메인, 예를 들어서 abc.com이라 할게요. abc.com을 공격을 했는데, 그 공격한 것에 대한 그 구분해주는 ID입니다. 제가 1을 임의적으로 SQL 인젝션이라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 로우는 이 IP가 abc.com을 SQL 인젝션을 때렸구나. 그 때린 횟수는 detected count 여기 3번이고요. 네, 요 calculated date가 이제 이 공격이 발견된 날짜입니다. 그래서 요 공격을 저희가 이제 막았으니까 당연히 데이터로 갖고 있겠죠. 요 웹방화벽 아이디는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웹방어벽들을 이제 구분해주기 위한 그런 아이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로우 데이터에서 저희가 이번에 고객한테 제공해 줄 필요가 있었던 데이터가 여기 지금 보이시는 제가 포인트로 가리키는 이 부분이에요. 보시면 레퓨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레퓨테이션이라는 것의 뜻은 이제 평판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고객의 도메인들을 공격한 그 블랙 IP에 대한 히스토리를 쫙 보여주는 API 액션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 IP가 2020년 5월 20일에 공격을 했는데 그 공격한 내용들을 보니까 뭐 인터럽팅 서버 그리고 아이덴티티 테프트 개인정보 훔치려고 했다는 거죠. 네, 이런 시도들을 했다는 이제 통계 정보 플러스 이 공격을 저희가 이제 저희 와프에서 막았는데 저희 웹방어벽에서 막았는데 몇 대의 웹방어벽에서 이 공격을 탐지했는가 그거에 대한 통계 그리고 아래는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고객 도메인들 중에서 몇 대를 공격했냐 이거를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와 같은 로우 데이터에서 이 IP에 대한 히스토리를 쫙 뽑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각종 통계 정보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거를 SQL 쿼리로만 작성하셔가지고 얘를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제 SQL에 익숙하지 않으시면 특히 그러실 수 있는데 저도 이제 그중 하나였죠. SQL만 써서 이걸 뽑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제 우측처럼 판다스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보시면 보통 이렇게 사용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이제 쿼리가 있어요.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긴 해야 돼요. 판다스로 데이터를 다루려면 결국에 로우 데이터를 긁어와야 되니까 긁어오는 게 이제 요거예요. 네. 쿼리를 작성하시고 이제 판다스 리드 SQL로 읽어와서 데이터 프레임에 담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에 담겨있는 이 데이터들을 이제 각종 연산을 통해서 통계를 뽑아내는 거예요. 이제 그 코드고 특히 SQL 제가 쓰기 조금 힘들다고 판단했던 부분이 이제 아래 코드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면요. 지금 보시면 디텍션 룰 ID라고 돼 있죠. 이게 개별 공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1은 SQL 인젝션, 뭐 50은 제가 NoSQL 인젝션이라 해볼게요. 그럼 이거 두 개를 묶어서 아이덴티티 테프트로 분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둘 다 개인정보 탈취하려는 시도니까. 그래서 이렇게 디텍션 룰 아이디를 각각 공격 목적에 맞게 매핑하는 그 코드가 이거예요. 아래 부분 코드인데요. 네, 이거를 SQL로 작성하는 것보다 제가 이제 아래 쓴 것처럼 쓰면 가독성도 좀 더 좋고 이제 생산성이 좋은 것 같죠. 네, 이거를 SQL로 다 작성한다 생각하면 조금 막막한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판다스를 활용을 했고 네, 속도도 굉장히 빨라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 판다스를 쓰게 됐고요. 물론 당연히 만능은 아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파이썬 판다스도 뭐 성능에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위에 조금 건방진 문구를 썼는데 만약에 판다스 써서 느리면 그건 여러분들 책임일 거라고 제가 써놨어요. 이 정도로 판다스가 믿을만한데 이제 어떤 식으로 쓰면 판다스 속도가 느려지는지를 제가 이제 하나 가져왔어요.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해본 사례인데 보시면 여기 IPv4 리스트라고 돼 있죠. 이게 한 500만 개 정도 돼요. 그래서 500만 번 루프를 도는데 그 루프를 돌면서 사용하는 데이터 구조가 이제 우측에 있는 데이터 구조예요. GRP 어택 펄포스라고 돼 있는데 각 IP랑 공격 목적 그리고 몇 번 공격했는지 횟수를 나타내주는 데이터 구조예요. 그래서 이 구조에서 각 IP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요 놈을 보시면 176으로 끝나는 놈을 보시면 아이덴티티 테프트로도 시도했고 스프레딩 멜웨어로도 시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IP당 여러 공격 목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 정보를 이제 저는 저장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프를 도는데 이런 식으로 판다스 쓰시면 이제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부분 때문이거든요. 대괄호에 있는 IPv4라는 놈 때문인데 500만 번 루프를 도는데 그 루프를 돌면서 계속 이 자료 구조에서 그 개별 IP로 또 서칭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당연히 서칭하는 횟수가 3, 4배, 5배까지 늘어나니까 이제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측과 같은 자료 구조를 혹시 다루게 되시면 그냥 위에서부터 한 번 쭉 읽는 식으로만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n번만 읽는 거죠. 네. 500만 개라 치면 500만 번만 읽고 딱 끝나야 되는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작성한 게 왼쪽이고 제가 밑줄 친 부분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바꿔서 이제 속도를 올렸거든요. 간단하게. 대괄호의 IPv4 이거 여기만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루프마다 서칭하는 게 아니고 그냥 위에서 한번 쭉 읽고 이제 그거를 저는 2차원 배열로 만들었어요. 넘파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2차원 배열로 만들고 이 2차원 배열을 결국에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 그대로 그냥 삽입해주면 되는 이런 식으로 로직을 태웠는데
그래서 판다스를 잘만 쓰시면 충분히 속도도 빨리 뽑아내실 수 있고 원하는 데이터를 조작하실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설명이 좀 길었죠. 이제 아키텍처를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우측에는 사용자들이고요. 저희 클라이언트들이고 API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들이겠죠. 이 클라이언트들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친구가 고 RESTful API예요. 저 원래 이것만 만들려고 했어요. 네, 고로만 API 서버를 만들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쿼리로만 하기 힘든 작업들이 있네. 그래서 제가 이제 파이썬 판다스를 썼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파이썬 서버를 하나 또 만들었어요. 파이썬 서버를 하나 만들어서 고가 하는 일은 이제 쿼리로만 할 수 있는 일을 빨리빨리 처리해서 이제 클라이언트랑 소통하는 역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쿼리로만 하기 좀 힘들다, 좀 복잡한 데이터 연산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거를 파이썬 서버에 던져줘요. 예. 이제 이 역할이 추가가 되는 거죠. 작업 의뢰라고 해놨는데 파이썬 gRPC 서버한테 작업을 의뢰해요. 데이터 복잡한 거 들어왔는데 이것 좀 연산해줘, 이렇게 던져주면 파이썬 gRPC 서버가 판다스 프레임워크 써가지고 이제 빠르고 이제 유연하게 데이터를 처리한 다음에 그 결과만 이제 고에 던져주고 이제 이거를 고는 클라이언트에게 다시 전달해주는 구조예요. 구조는 되게 심플하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키워드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gRPC가 있어요. 그죠? 뭐 gRPC 클라이언트, gRPC 리퀘스트, 리스폰스, gRPC 서버 이렇게 있는데 gRPC가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제 각 서버끼리 통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고가 이제 파이썬 서버한테 야 작업 좀 해줘, 이렇게 작업 의뢰를 하고 또 결과도 전달받아야 되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이제 프로토콜을 저는 gRPC를 쓴 거예요. 왜 gRPC를 썼는지도 이제 뒤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얘 쓰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작업을 의뢰하고 작업 결과 전달받는 이런 것들을 되게 손쉽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 보시면 되게 간단하죠. 네, 그래서 이게 요약한 건데 고가 하는 일은 쿼리만으로 충분히 빠르게 처리 가능한 거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좀 복잡한 액션이다 그럼 이제 파이썬 gRPC 서버한테 작업을 넘겨요. 이것 좀 대신 해주련 하고 이제 파이썬 서버한테 넘기면 파이썬 서버가 오케이 뭐 이건 내가 판다스로 빠르게 해줄 수 있지 하고 이제 판다스로 빠르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시 고한테 던져주는 굉장히 간단한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구현한 걸 좀 보여드릴게요. 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프레임워크를 에코 프레임워크를 썼어요. 이제 뭐 검색해보시면 성능 좋다는 말 당연히 많을 거고요. 성능 좋은 건 물론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문서화가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우측에 보이는 게 이제 문서거든요. 항목이 굉장히 많죠. 뭐 미드레어도 이미 다 만들어둔 것도 많고 쿡북도 많고. 그래서 이거 보시면 금방 이제 개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코 프레임워크를 제가 사용한 이유는 저도 이제 고린이거든요. 이제 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일단 API 서버를 개발해야 되는데 뭐가 좋을까 찾다가 에코 프레임워크가 문서화도 잘 되고 참 좋네, 빠르게 적용할 수 있겠네 해서 이제 이걸 썼는데 성능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개발 생산성 좋은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추드리고요. 근데 이제 고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시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어요. 여기는 왜 디렉토리 스트럭처 이런 게 없지? 왜 강제해주지 않지 프레임워크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게 PHP 코드 이그나이터라는 프레임워크이거든요. 저희 회사가 이제 PHP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드 이그나이터라는 걸 쓰는데 그 코드 이그나이터 프레임워크를 딱 다운받으시면 이런 구조로 던져줘요. 보시면 이게 다 디렉토리예요. 그러니까 디렉토리별로 역할을 다 정해놨어요. 뭐 예를 들어서 모델 보시면 모델은 데이터베이스나 소통하는 코드들이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뭐 헬퍼에는 각 컨트롤러에서 사용할 공통 함수들을 정의해둔, 그러니까 좀 공통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들을 좀 손쉽게 할 수 있게끔 이제 함수를 다 여기다 정의하는구나. 그 뷰는 이제 사용자가 실제로 볼 HTML이 들어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역할을 다 정해준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접한 프레임워크에서는. 근데 이제 고 에코 프레임워크 이런 거 써보시다 보면 이런 거 없는데 디렉토리 스트럭처 어떻게 구성해야 되지? 이렇게 좀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추천드리는 게 요 놈인데 클린 아키텍처라는 게 있어요. 제가 밑에 링크 남겨놨어요. 이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고민을 한 거죠. 도대체 디렉토리 스트럭처는 어떻게 가져가야 좀
개발이 쉬울까?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을 미리 해주신 분들이 많았고, 또 이제 반응이 좋은 것 중 하나거든요. 클린 아키텍처가.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저처럼 만약에 API 서버를 개발해야 되고, 이번에 고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를 써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제 강추드리는 그런 구조인데, 일단 클린 아키텍처를 보시면 4가지 주체가 있어요. 도메인, 모델, 엔티티라 불리는 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레포지토리, 유즈 케이스, 컨트롤러가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만 잘 이해하시면 금방 또 이것도 갖다 쓰실 수 있거든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코드, 그 답을 작성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데이터들을 다룰 건가요? 그러니까 API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면 API 서비스 만들 때 어떤 데이터들을 다루게 돼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 이 디렉토리에 작성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모델을 정의하는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레포지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 어디서 받아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에서 어떤 데이터 다룰지를 생각을 했으면 이제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디서 받아올 건데요? 근데 이제 그 출처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뭐 저는 MySQL 쓸 수도 있고 몽고DB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이번에 구현한 것처럼 파이썬 서버한테 작업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전달받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체가 다양한데, 이 다양한 주체 중에서 어디서 데이터 받아올 거니?에 대한 질문을 이제 레포지토리 레이어에 작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유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포지토리 레이어에 DB 관련된 연산, 뭐 이렇게 데이터의 출처랑 소통하는 그런 코드들을 작성해 두셨을 텐데, 이 코드들을 적절히 사용해서 유즈 케이스에서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그 데이터 형태를 여기서 조립을 해요. 네. 그래서 유즈 케이스인 거고, 여기서는 비즈니스 로직 담당한다고 돼 있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유즈 케이스에서 이런 역할을 해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딜리버리 레이어 같은 경우는 유즈 케이스에서 이제 조립해서 나온 그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해 주는 건데, 전달해주는 매개체도 다양할 수 있죠. 뭐 REST API일 수도 있고, 뭐 CLI일 수도 있고, 웹으로 뿌려주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매개체로 전달을 할 수가 있고, 이거에 대한 답을 이제 딜리버리 레이어에 작성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코드를 볼게요. 먼저 모델이랑 도메인이에요. 이제 이 도메인이라는 디렉토리가 이제 프로젝트 루트 디렉토리 바로 아래에 있는 놈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거를 딱 보시면, 아, 이 API 서버에서는 블랙IP v4라는 데이터를 다룰 건가 보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근데 블랙IP v4가 뭔데? 라고 했을 때, 아, 여기 세부 내역으로 업탭 벡터랑 레퓨테이션이 있구나, 뭐 이런 정보들을 다루겠군,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파일들에는 말 그대로 진짜 스트럭트만 이제 들어가는 구조예요. 데이터 타입을 정의한다고 했으니까 뭐 리시버에다가 이제 함수 이런 식으로 써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제 서비스에서 전체적으로 다룰 데이터 구조를 작성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reputation.go에는 이런 내용들이 작성되어 있고요. 네, 제가 이런 데이터들을 다루겠다는 거죠. 그리고 어택 벡터에는 보시면 네, 생략이 되어 있는데 공격 목적들에 대해서 이제 적어뒀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 어택 벡터가 이제 저희가 이제 다국어 지원을 해요. 그래서 한국어, 영어, 일본어 이렇게 있는데 각 언어별로 이렇게 트랜슬레이트 하는 그런 함수가 이제 리시버로 받게끔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에서 다룰 데이터 타입들을 여기 다 정의해 두신다고 보면 돼요. 자, 근데 여기 커스텀 에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API에서 응답으로 이제 뿌려줄 때 에러 타입이 다 여기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어스닫고에는 뭐 사용자 인증 실패한 이런 에러 내용이 있겠고, 서버 닫고는 이제 서버 죽어가지고 이제 뜨는 뭐 에러 코드? 5번대로 시작하는 그런 에러 코드들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면 되고, 레포지토리는 제가 여기 보이시면 데이터의 출처와 소통하는 그런 코드들을 작성하시면 돼요. 어디서 가져올 거니에 대한 답을 작성하는 건데, 클린 아키텍처를 보시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프로젝트 루트 디렉토리 바로 아래에 블랙IP v4라는 레포지토리가 있는 거고, 이 레포지토리 안에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거는 요거 두 개예요. 요 두 개가 이제 인터페이스 정의하는 건데, repository.go에 대한 내용은 이제 맨 위에 있는 요 내용이에요. 인터페이스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딱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아, 블랙IP v4가 아까 도메인으로 정의를 했네? 그러면 프로젝트 루트, 그 클린 아키텍처를 따랐을 때 프로젝트 루트 디렉토리 바로 아래 블랙IP v4가 있겠고, 여기 이 블랙IP v4에서 이제 DB랑, 그러니까 데이터 출처나 연산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들이 여기 정의가 되어 있겠구나. repository.go에. 그게 이제 여기 위에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코드들은
이제 레포지토리라는 디렉토리를 따로 만들고 이 안에다가 구현을 하시는 겁니다. 보시면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블랙IP v4 레포지토리를 보면 DB랑 커넥트 맺는 거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도 가져오잖아요. 그죠? gRPC로 가져온다 했죠? gRPC로 파이썬한테 요청하고 응답받아서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gRPC 커넥션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로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로깅 해줄 때 쓰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연산 같은 경우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get reputation by IPv4가 이제 파이썬 서버한테 던져주는 건데, 보시면 요것만 보시면 돼요. CLI.get reputation by IPv4 이 부분이 이제 파이썬한테 작업 의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작업들을 좀 처리해줘. 클라이언트로부터 이런 리퀘스트가 왔어. 이제 그거를 직접적으로 여기서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레퓨테이션에 담으면 이제 그것만 리턴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고, 유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블랙IP v4 아래 유저 케이스.go에 이제 인터페이스가 또 정의가 돼 있어요. 네. 이거를 보시면 이 유저 케이스는 이거를 구현해서 작성하겠군 이라고 예측하실 수 있고, 이제 그거는 유저 케이스라는 디렉토리를 따로 파서 이 안에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유저 케이스가 갖는 거는 레포를 꼭 가져야 돼요. 왜냐면 자, 우리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기를 볼게요. 차라리. 자, 유저 케이스의 역할이 뭐냐면 레포지토리에 정의한 우리가 그 데이터 출처랑 소통하는 그런 코드들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 함수들을 여기 정의하고 이제 그걸 꺼내서 쓴다고 했죠. 그래서 유저 케이스를 보시면 얘는 레포를 꼭 하나 물고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DB랑 소통하는 코드들이 레포에 작성돼 있으니까 걔네들을 적절히 조합을 해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최종 형태로 코드를 그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 작업을 여기서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딜리버리를 보시면 뭐 딜리버리 아래 CLI가 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REST API다 보니까 HTTP로 전달을 해준다는 의미에서 여기 따로 서브로 HTTP 파고 그 다음에 핸들러.go를 정의한 거예요. 여기서는 뭘 하느냐, 여기서는 이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놈이 되겠죠. 요 핸들러라는 놈은. 그래서 보시면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이제 오면 클라이언트가 나 레퓨테이션 정보 줘 라고 이제 요청이 오면 뭐 기본적으로 베이직 어스 처리하고 이 사용자가 API 키 제대로 발급받고 이제 사용하는 사용자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요청 정보를 담죠. 네. 레퓨테이션 리퀘스트라고 하는 것도 별도로 모델에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인드를 해서 사용자가 이제 보낸 요청들을 다 묶어주고 쭉 내려가가지고 클라이언트 요청 정보 검증 한번 하고 API 키 검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게 뭐냐면 딜리버리는 사용자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유즈 케이스를 사용해요. 네. 유즈 케이스에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겠죠. 유즈 케이스는 레포지토리를 이용하고, 네. 그렇게 물려있는 구조고 유즈 케이스랑 직접적으로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유즈 케이스한테 레퓨테이션 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이제 유즈 케이스가 던져주겠죠. 그 레포지토리에 정의된 것들을 잘 써가지고. 그래서 레퓨테이션을 받는데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될 점이, 요 레퓨테이션 가져오는 액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파이썬 서버한테 넘겨준단 말이죠. 왜냐면 얘가 좀 연산을 복잡한 걸 요구를 해요. 그러면 gRPC로 요청하고 gRPC로 응답을 받을 텐데, gRPC로 응답을 받으시면 아마도 필드 네임이 스네이크 케이스로 돼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리턴해주는 게 제이슨으로 리턴을 해주거든요. 제이슨으로 리턴해주려면 그 필드 네임이 다 캐멜 케이스로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제이슨 pb 마샬러를 써가지고 제가 응답받은 이 레퓨테이션을 한번 바꿔줘요. 네. 필드 네임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제이슨화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사용자한테 던져주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API 만드실 때 클린 아키텍처를 따라 하신다면 오늘 이제 제가 드린 설명 참고하셔가지고 구현하시면 금방금방 아마 고로 API 서버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gRPC 설명을 드릴게요. gRPC가 도대체 뭐냐? 이제 이건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을 좀 따왔어요. 되게 설명 요약을 잘 해주셔가지고 뭐 장점이 여러 개 있는데 보시면 각 언어로,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게 많잖아요. 뭐 루비도 있고 고도 있고 파이썬도 있고 다양한데, 이제 데이터 타입을 하나만 정의해 두시면 그 데이터 타입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 코드들을 각 언어에 맞춰서 만들어줘요. 이것도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뒤에 가서 같이 볼게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장점이 있대요. 페이로드가 뭐 10배 이상 작고, 제이슨 통신에 비해서, 제이슨으로 통신하는 것에 비해서 페이로드가 10배 이상 낮고,
뭐 시리얼라이제이션 스피드가 100배 빠르대요. 뭐 이런 장점들이 있다고 하고, 저는 사실 이 첫 번째 이유 때문에 썼는데 그 외에도 장점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보시면 만약에 이번에 제가 gRPC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제 발생했을 법한 일에 대해서 이제 좀 잘 설명을 해준 그림인데요. 보시면 디벨로퍼 A랑 B가 있어요. A는 이제 클라이언트 개발자고 B는 이제 서버 개발자예요. 그래서 A 같은 경우 보시면 나는 유저 정보가 필요해 라고 이제 B한테 말하는 거죠. 그럼 B는 그래? 근데 어떤 유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 그거 어떻게 전달해 줄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A가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나는 개소로 가져올 건데 유저네임을 넘겨줄게. 그럼 너가 이 유저네임에 맞는 유저 정보를 줘. 해서 이제 B랑 얘기가 됐어요. 근데 실제로 구현한 걸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get user nay폰이라고 했는데 400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A가 욕을 하죠. 야,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유저 이름 준댔잖아. 그럼 너 당연히 유저 정보 뱉어줘야지. 이렇게 했는데 디버그 해볼게. 나는 너가 나한테 유저 아이디를 줄 줄 알았어. 금방 고쳐줄게 하고 했는데 이제 또 소통 에러가 나요. 무슨 소통 에러냐면 유저 정보를 원한다고 했는데 A가 원한 정보는 이거예요. 보시면 first name, last name 이렇게 필드로 가는데 심지어 캐멀 케이스, 스네이크 케이스로 돼 있네요. 근데 B는 무슨 말이야? 유저 정보는 당연히 이렇게 돼야지. 이름으로 필드가 묶여 있고 그 아래 이제 first, last로 가는 게 깔끔하지. 이렇게 둘의 의견이 또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소통을 할 필요가 없게끔 하는 게 이제 gRPC거든요. gRPC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좀 볼게요. 프로토 파일이란 걸 정의해서 요걸로 다 끝내버려요. gRPC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시면 막 유저 정보 어떻게 요청하고 어떻게 뭐 정보 받을 거고 이거 지금 얘네가 따로 문서로 작성하지 않는 이상 쇼부가 안 나죠. 그거를 이걸로 그냥 끝내겠다 이거예요. 보시면 프로토 파일에 이제 어떻게 소통할지를 다 작성하는 건데 어택 벡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메시지로 시작하는 게 이제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어택 벡터, 블랙 IP, v4, 레퓨테이션, 리퀘스트, 레퓨테이션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데 소통할 때 이제 오고 가는 그런 자료형들을 다 여기 정의를 해둔 거예요. 자료 타입까지. 네. 자료의 타입까지 이렇게 싹 다 정의를 해가지고 여기 정의를 해두고 그 다음에 gRPC로 요청할 내용까지 이렇게 함수로 이미 다 작성을 해버려요. 이것까지 인터페이스로 딱 정해줘요. 너는 레퓨테이션 정보를 받고 싶으면 get reputation by IPv4라는 그런 gRPC 콜을 해야 되고 너가 매개 변수로 넘겨야 되는 데이터는 reputation request야. reputation request가 어디 있는데? 여기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반환하는 데이터 타입까지 정의를 해요. reputation. 네, reputation도 여기 정해야 돼 있죠. 그러니까 이미 개발자 사이에 소통해야 될 정보들을 여기 그냥 이거 하나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더 충격적인 거는, 더 좋은 거는 제가 이렇게 프로토 파일을 정의하고 얘를 컴파일 하잖아요. 이 프로토 파일을 컴파일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걸 이제 프로토 C라고 하는데 프로토 컴파일러인데 이 프로토 파일을 옵션을 다르게 줘서 언어별로 생성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제가 보시면 고가 있고 파이썬이 있죠. 고랑 파이썬이랑 통신을 해야 되는데 통신을 하려면 결국에 이제 뭐 인터페이스 코드들이 필요한데 그 코드들도 다 만들어주거든요. 저희가 해야 될 거는 그냥 코드 만들고 얘만 임포트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IDL 관리 방법이라고 돼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gRPC를 도입한다고 하셨을 때 이것도 의문이 드실 거예요. 레포지토리 그 디렉토리 구조 어떻게 가져가고 관리 어떻게 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실까봐 이제 제가 우측에 좀 좋은 선례들을 남겨놨어요. 저도 이제 이런 거 참조하면서 이제 구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IDL은 인터페이스 데피니션 랭귀지의 약자고 보시면 프로토 파일들 있고 이제 프로토 파일로부터 컴파일해서 생기는 것들이 이제 다 제너레이션 밑에 두는 거죠. PB는 이제 프로토 버퍼예요. gRPC에서 다루는 이제 자료 구조를 부를 때 프로토 버퍼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pb.go 하면 이 프로토 파일하고 이제 얘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코드를 고로 만들었구나. 고로 컴파일해서 나온 결과가 여기 들어가는구나. 파이썬으로 한 건 여기 들어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디렉토리를 가져가시면 관리하실 때 좀 편하시지 않을까 해서 이제 참고 삼아 넣어둔 거고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이제 좋은 자료들 많이 참고하셔서 입맛에 맞게 구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파이썬을 봅시다. gRPC 서버인데 제가 아까 여기 앞서 슬라이드에서 여기 지금 요 파일을 보이시죠? 얘는 임포트해서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임포트 하죠. 어떤 식으로 쓰냐 봤더니 인터페이스 코드에 이제 제가 여기 정의한
RPC 콜을 다 처리할 수 있게끔 이미 만들어줬어요. 얘만 이제 상속받으셔가지고 클래스 만드시면 되는데, 보시면 클래스 블랙 IP v4 서비스라는 걸 만드는데, 이걸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컴파일된 그 인터페이스 코드에 이미 이렇게 다 클래스를 만들어줘요. 얘 그냥 상속받아서 만드시면 되고, 상속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 이 프로토 파일에 정의되어 있던 요 RPC 콜도 구현을 한다는 거겠죠? 요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인터페이스 코드 열어보시면 얘도 이제 정의가 돼 있어요. 얘를 그대로 오버라이딩 해주시는 겁니다. 네, get reputation by IPv4라고 만드시고, 아까 보시면 리퀘스트 하나 받거든요. 네, 셀프는 원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리퀘스트를 받으면 그에 맞는 처리를 하고, 이제 네, 그거 그냥 리턴 해주는 게 이제 얘 역할이고, 그걸 이제 gRPC 서버를 이제 만드시면 돼요. 이것도 다 이제 매뉴얼에 잘 작성이 돼 있어서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 제가 이제 판다스로 막 데이터를 다룬다고 했죠? 판다스로 데이터를 다루면 이제 각종 뭐 통계 데이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거를 다 여기 담는 건데, 보시면 프로토 버퍼, 그 프로토 C로 컴파일한 그 인터페이스 코드를 임포트해서 요 자료용을 가져와요. 레퓨테이션. 레퓨테이션이 뭐죠? 아까 우리 프로토 파일 볼까요? 요 놈 있죠? 네. 요 놈을 만드는 거예요. 고한테 던져주려고. 네. 고한테 던져주기 위해서. 그것도 여기 정의가 돼 있죠? 요 get reputation 하면 reputation 던져준다 돼 있고, 여기 자료용 정의돼 있으니까 얘를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판다스를 써가지고. 통계 정보 잘 뽑아내고, 이제 이 reputation이라는 놈 구조체를 만들어서 여기 이제 할당해가지고 BR.점 어쩌고저쩌고 BR.점 어쩌고저쩌고 할당을 하고, 마지막에 전달해준 건 reputation.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를 판다스가 하고, 그 처리한 결과를 조립을 해서, 조립을 하는 것도 이제 프로토 버퍼가 다 해주죠. 네. 정의한 프로토 버퍼에서 뱉어준 그 데이터 타입으로 조립을 잘해서 얘만 던져주시면, 그가 이제 그걸 받아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구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설명이 좀 제가 말이 빨랐던 것 같은데, 요약을 하자면, 고로 만약에 하기 힘드시잖아요. 이번에 고 쓰고 싶은데, 그러니까 새로 서비스 기획하시는데 이제 고를 쓰고 싶으신데, 근데 고만으로는 좀 처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이제 그런 거를 처리하실 때 이제 제 사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각자 잘하는 거 살려서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쪽으로 이제 제 사례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각자 잘하는 거 살리려면 그럼 이제 다른 언어끼리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소통하는 매개체로 gRPC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하고 빠르게 개발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질문, 네, Q&A 시간 갈게요. 잠시만, 이거 뒤로. 네. 딜레이가 좀 있어서. 네네.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질문 주신 분들 보니까 프로토버퍼가 잘 이해 안 갑니다.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 질문보다는 아래 질문 먼저 처리해 드릴게요. 고타 같은 그쪽에서도 데이터를 다루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판다스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만약에 판다스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똑같이 고타에서 할 수 있다면 고타를 써도 되는데, 이제 제가 당시 리서치 할 때는 그런 존재가 없었거든요. 이제 제가 잘 못 찾은 걸 수도 있고, 만약에 판다스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비슷하게 편하게 이제 고타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이제 고타를 써야죠. 예. 고타 써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존재를 모르고 파이썬에서 이제 넘파이랑 판다스로 이제 데이터 처리하는 거를 평소에 이제 좀 했었고, 이제 그게
익숙하기도 하고 빠르다는 걸 아니까 이제 그걸 쓴 건데, 만약에 비슷한 기능을 고타가 해줄 수 있다면 뭐 안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저 고타의 존재를 몰랐는데 이걸 이따 가서 검색을 해봐야겠네요. gRPC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을까요? 이거는 제가 고린이라서 대답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례 자체는. 왜냐면 gRPC 문서 같은 것만 봐도 이제 다양한 사례, 활용 사례들에 대해서 이제 이그젠플을 작성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예. gRPC는 RabbitMQ나 카프카 같은 메시지 큐 브로커를 쓰지 않고 두 개의 서버를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네, 따로 저는 RabbitMQ 이런 거 둔 적은 없고 그냥 두 개 서버끼리 이제 소통할 때 보시면 프로토C로 이제 컴파일한 파일 임포트 해가지고 이제 호출만 하시면 됩니다. 네, 서버 포트 열어두시고 이 파일 임포트 하셔가지고 이제 RPC 콜 날리시면 받아가지고 바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따로 메시지 큐나 브로커 없이도 그냥 바로 구현 가능하십니다. 프로토퍼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는 죄송해요. 저도 이제 이번에 적용해보면서 이제 빨리빨리 해본 거라서 이거를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난감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얘는 제가 지금 당장 답변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끝내요? 네. 네. 네, 이제 발표를 마치고 좀 한 5분만 쉬다가 다음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